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드닉스에서 기술 지원 업무 파트를 맡고 있는 김호진 과장입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 주제는 제조 비용을 줄이는 PCB DFM 설계라는 걸로 잡았습니다. 굳이 이제 PCB 설계가 아니라 DFM 설계라고 붙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 또는 생산 효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설계에 잘 반영하고자 하는 것들을 주제로 삼아봤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폴렉스 DFM이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DFM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DFM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DFM에 관련된 항목들, 이제 어떠한 설계 팩터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렉스 DF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동이 돼서 어떤 효과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게 DFM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디자인 포 매뉴팩처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앞 글자들을 따서 DF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직역을 해보면 생산을 위한 디자인을 했느냐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를 담냐라고 하면 이제 생산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트웍 설계죠. 아트웍에서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PCB라는 관점에서 패턴의 위스를 우리가 얼마로 설정할 건지, 너무 가늘게 하면 PCB 자체가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 드릴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잘 해서 이제 어셈블리, 그러니까 부품을 마운트를 잘 해야 되는데, 부품 장착을 잘 하기 위해서 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했느냐, 또는 이제 어떤 피두셜 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마운트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피두셜 마크들이 잘 존재를 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게 DFM이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이제 DFE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PCB가 과연 동작을 잘 하느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의 잡음이, 크로스톡이 발생하지 않느냐, 또는 이제 파워 라인의 위스가 충분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해 보는 게 DFE라고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DFM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영역을 포함하는지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CAD 툴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룰 체커라고 하는 DRC를 포함해서요, 이제 제조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불량들, 이슈들을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검증을 해보는 어떤 설계 검증 프로그램을 이제 DFM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최상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DFX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PCB 레벨을 떠나서 어떤 시스템 레벨적으로 정합 관계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솔더링 품질과 관련된 DFS라든지, 뭐 테스트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DFT,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CAD 설계 과정에서 그 생산을 고려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 그 PCB 설계 규격이라고 하는 그 IPC 규격집에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니까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DFM이라고 하는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 필요성 같은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제가 6하 원칙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왜 DFM을 해야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에 매번 쫓기다 보니까 빨리빨리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아차하는 실수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가 한번 일어나면 뭐 PCB 다시 설계해야 되고 새로 샘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DFM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면, PCB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라이브러리 표준화를 이제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설계 가이드들을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점점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되실 텐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우리 설계 가이드들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먹고 이제 설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FM적인 관점에서 PCB 설계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DFM들은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비슷하실 텐데, 그 디자인 룰 체커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커버를 뽑아서 디자인 리뷰, 여러분들이 모여서 디자인 리뷰를 하시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때마다 가끔은 이제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게 어떤 시스템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우리가 검사하고자 하는 팩터들을 검증을 해주게 되면 이제 검사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사람이 반드시 검사해야 될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고 검증하실 수 있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DFM이라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DFM을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잠깐 보면, 디자인 리뷰를 하는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DFM이라는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데, PCB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샘플을 제작하기 전에, PCB를 제작하기 전에 한번 검증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디자인상의 어떤 불량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잠깐 보시게 되면, 뭐 컨셉 회의를 하고 회로도 작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샘플을 떠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구조로 될 텐데, 뭐 모든 단계에서 DFM을 다 해야 되지 않나, DFM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뭐 컨셉 단계에서 PC 뭐 개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시고 나면 회로도를 만드실 텐데, 회로도 작성하는 엔지니어가 그 사용하는 부품을 선정을 할 때 뭐 너무 비싼 부품을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단종이 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나중에 양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뭐 테스트 포인트가 존재를 하느냐, 또는 리워크를 하기 위해서 리워크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됐는지, 뭐 부품간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에다가 미리 반영을 해주면 훨씬 좋은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DFM적인 관점을 조금씩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DFM이라는 게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도식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화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생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이슈들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 가까워서 발생한 불량이라면 충분한 이격거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할 테고요. 그러면 그런 솔루션을 받은 담당자가 기존에는 설계 엔지니어들한테 직접 공지를 하고 교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 DFM 검증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 담당자가 그 DFM이라는 곳에 환경을 설정을 해 둘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설계된 데이터를 DFM에서 검증을 하고 이제 다음 제조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스템이 한 번은 막아주기 때문에 설계자들한테 공지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일관된 품질을 위한 룰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DFM 어떤 검증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앞에서 이제 DFM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DFM 시스템이 이제 어떤 것을 이용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폴렉스라는 제품군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폴렉스라는 제품군은 일단 기본 구성은 이제 폴렉스 PCB라고 해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CAD 툴들을 이제 정확하게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CAD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각종 프로퍼티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실제 CAD 환경을 그대로 재현을 해드리고요. 이런 폴렉스 PCB 기반 하에서 이제 그 생산성과 관련된 DFM 이라든지 신호 품질과 관련된 DFE,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되고 있는 그 3D 정합과 관련돼서 이제 부품 간의 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실 수 있는 DFA라는 모듈까지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후에 말씀드리는 계속적인 부분들은 이런 폴렉스 제품군을 기반으로 내용 설명과 해당 배경 분량에 대한 배경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DFM이라는 개념 또는 시스템의 도입의 필요성들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DFM이라는 곳에서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검증을 하냐, 또는 어떤 이슈들이 필드에서 발생을 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DRC, 그러니까 클리어런스, CAD 툴에서 제공하는 그 DRC에서 보면 대부분 클리어런스적인 측면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 좀 배제를 하고 DRC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행위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품 간의 이격거리죠. DFM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품 간의 이격거리를 우리가 잘 유지를 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볼 텐데, 여기서 보시는 요 부품 간의 이격거리 테이블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 테이블을 만들고 계신데, 칩 간의 이격거리와 IC와 칩의 이격거리, 또는 칩과 칩의 이격거리, 이런 것들을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추후에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우시다면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기존에 설계했던 보드들을 한번 열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PCB를 제조해 주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셔도, 제조 기술 파트에 물어보셔도 대략적인 룰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떤 부품 간의 이격거리를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딥자재들과 SMD가 혼용된 보드들에서 그 딥자재의 솔더면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솔더면에는 이런 이미 SMD 부품들이 실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딥자재를 실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는데, 직접 납땜을 하는 수납댐과 이제 자동화된 어떤 웨이브 솔더링을 운영하실 텐데, 수납댐일 때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웨이브 솔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다른 형태가 좀 필요한데, 이미 이렇게 마운트 되어 있는 부품을 어떤 보호하는 지그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스턴 지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지그가 놓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격거리가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부품간 이격거리나 이렇게 리버스 플레이스먼트 스페이싱을 말씀드리는 거는 CAD 툴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이제 아트웍 하는 사람이 온전히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BGA가 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BGA 부품 주변에는 좀 더 넓은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열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셔야 되고 한 PCB에 BGA가 여러 개가 사용될 때는 가급적이면 동일 레이어 상에서 모든 BGA가 배치되도록 배치를 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이런 다른 SOP 타입이나 QFP 타입 부품들이 그런 BGA 영역과 그 탑바텀 서로 반대면에서 오버랩되면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열의 어떤 관리가 힘들어지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납땜 불량이 발생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하고 넘어가실 수 있게끔 이제 저희 DFM, 플렉스 DFM에서는 뭐 이런 항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배치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 이제 배선을 하실 텐데요. 배선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선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룰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테이블을 잠깐 보시면 이제 클래스 1에서 클래스 7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제품군을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은 고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제품군들, 그래서 뭐 자동차 제품이라든지 뭐 방산 제품들, 그리고 뭐 항공, 우주와 관련된 제품군들이 여기에 속할 거고요. 뭐 클래스 7과 관련해서는 이제 모바일 제품들, 뭐 MP3나 뭐 핸드폰들이 여기 포함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는 신뢰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패턴의 위스라든지 클리어런스가 달리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이 테이블을 넣은 것이고요. 어떤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반 전자제품들은 세임넷에서 패드와 비아의 이격거리는 그냥 오버랩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디자인 가이드를 잡아가시는 곳이 많은데, 자동차 쪽은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그 세임넷의 패드와 비아의 이격거리를 조금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격거리를 띄우는 이유는 그 솔더 댐을 형성시켜서 납이 넘어가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설계 가이드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부품 배치된 영역 밑에 비아를 배치한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단면 PCB일 경우에는 티어드랍을 배치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런 항목들을 이제 가지고 저희 DFM에서는 각종 이격거리들 검사를 하게 되고, 뭐 서말 릴리프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느냐, 그리고 이제 이 아이템은 PCB에서 그 부품 패드는 카파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카파의 큰 덩어리가 패드랑 직접 연결되는 경우를 이제 금지하기 위한 항목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품 배치 영역 밑에 비아 배치했느냐,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품 배치랑 배선을 끝내면 이제 실크 정리를 하시고 뭐 커버 데이터 뽑아서 다음 스텝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 말고 이제 제조에는 꼭 제조할 때 꼭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제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피두셜 마크라는 겁니다. 피두셜 마크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보시면 PCB 조립 과정에서 거리나 위치를 측정하는 기준 위치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지 PCB 상에서 보면 이렇게 더미 PCB 쪽에 일반적으로는
더미 PCB 쪽에 놓여져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설계가 되는데, 마운트 장비가 오리진을 인식하는, 원점을 인식하는 기준점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마운트가 진행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기존에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PCB를 제조하고 마운트하는 제조 기술 쪽에, 제조 파트 쪽에서 이런 더미 PCB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그 피두셜 마크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경을 별로 안 썼는데,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DFM 관점에서의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룰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마크의 크기도 정리를 했고요. 피두셜 마크에서 보시면 이 위치를 조금 바꿔줌으로 인해서 역삽 방지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설계에 반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플렉스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항목들로 검증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고요. 다음은 ICT 포인트들이 이제 보드에 많이 올라가는데, 이 ICT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PCB가 마운트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혹시 오픈이나 쇼트가 발생을 했는지, 또는 그 마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부품이 데미지가 입어서 동작을 안 하는지와 같은 형태를 검사하는 게 ICT라고 해서 인서킷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IC 포인트를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데, 이것들이 일단 크기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ICT 포인트가 지그 핀으로 되어 있는데, 핀이 가지는 최소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핀의 크기, 테스트 포인트의 크기가 중요하고, 또한 이제 클리어런스를 이제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클리어런스는 핀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하는 업체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시면 스펙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크기나 클리어런스를 유지해 주시면 훨씬 더 신뢰성 있는 테스트를 해서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형 가공 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 외형 가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판넬 연배열된 상태의 PCB를 싱글 PCB로 분리하기 위해서, 단일 PCB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공정들인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라우터 공정과 V컷 공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이제 이런 가공이 들어가는 라우터나 V컷 공정이 들어가는 곳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런 공정이 없는 보드 아웃라인에서의 부품 이격거리와 이런 라우터라든지 V컷이 있는 곳에서의 부품 이격거리가 조금 더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판넬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인지를 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시면 훨씬 더 신뢰성 있는 PCB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릴도 마찬가지인데, 드릴의 사이즈를 작게 하면 일반 그 빌드업 PCB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PCB에서 드릴 사이즈를 작게 할 이유가 없죠. 공간적인 측면을 조금 생각한다면 작게 하면 좋겠지만, 더 이제 우리가 단가라는 부분, 드릴 얘기 나오면 대부분 단가와 납기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런 단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신뢰성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제 작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드릴의
뭐 특히 비아 같은 경우에 비아의 표준 스펙을 정해서 그 정해진 스펙대로 이제 한 2가지 또는 3가지 정도만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고, 그 이외에 비아가 들어오면 뭐 페일로 발생을 시켜서 검증하는 형태로 사용하시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FM, 플렉스 DFM에서는 뭐 미싱홀이라든지 V컷 또는 드릴 스캔 뭐 이런 형태로 드릴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라우터 외형 가공과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하실 수 있게끔 환경을 구성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셀러니어스라는 세션이 있는 건 그런 스펙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작업자들이 아트웍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요 밑에 있는 SM 바이올레이트라는 항목이 이제 대표 주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솔더 마스크라고 하면은 일단 그 카파를, 동박을 오픈시키는 역할을 해서 모든 패드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솔더 마스크가 이제 다르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그라운드 월과 같은 형태, 케이스가 결합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월로 배치를 하시기도 하고, 그 더미 패드를 배치하는 곳, 또는 이제 그 PCB 부품 자체가 발열이 심해서 바탕 그 부품 배치 반대면에 이런 솔더 마스크를 배치를 해서 열을 좀 빼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솔더 마스크를 활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자인이 리유즈가 되면서 또는 리비전이 되면서 부품의 위치가 이동이 된다 했을 때 이런 솔더 마스크를 잘 정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레이어를, 솔더 마스크 레이어를 우리가 아트웍하면서 잘 켜볼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검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이제 뭐 여기 있는 레퍼런스 네임 실크라고 하는 것들은 부품 배치에 따라 배치된 순서에 따라서 레퍼런스 네임도 같이 정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실크 정리하다가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검증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유네임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레퍼런스 네임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혹시 오버랩 그 홀과 오버랩이 되면 레퍼런스 네임 인식 안 되죠. 보드 아웃라인하고 뭐 겹쳐져 있거나 외곽에 있거나, 또는 부품 배치 영역 안에 혹시 있는 경우, 뭐 패드랑 겹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점검을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뮬럴 홀 사이즈라는 아이템을 넣은 이유는 조금 어떤 메시지를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런 딥자재, 코일 딥자재 부품이 있는데 그 핀 바로 옆에 어떤 크기, 일정 크기 이상의 홀을 가진 어떤 홀이 있어요. 크기를 가진 홀이 있는데, 작업자들이 수삽을 하면서 한 핀은 정상적으로 넣는데 다른 한 핀을 그 인접한 위치에 홀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그 분량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해외 공장들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이런 분량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2가지 정도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업자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이 핀에다가 정확하게 실장을 해라 라고 이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아예 작업자가 그렇게 꽂을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홀을 핀 가깝게 배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조금 수정한다라는 얘기인데, 디자인을 조금 수정함으로 인해서 이런 불량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표준화하고 어떤 룰 가이드를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DFM을 하게 되는 거고요. DFM이라는 거는 이제 디자인 리뷰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표준 룰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라는 분은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저희 캐드닉스에서 이제 이런 표준 룰을 잡을 수 있게끔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뭐 EMI와 관련된 룰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이걸로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데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렉스 PCB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DA CAD 툴에서 설계된 디자인 데이터를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CAD 툴들을 인터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케이던스 제품군, 멘토 제품군, 슈켄, 그리고 알티움,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ODB 풀풀 포맷까지도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패즈 PCB에서 그려진 설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용하는 데이터는 ASC라고 하는 ASCII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패즈에서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추출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진행된 결과 화면인데,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에서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부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부품이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네임이라든지 뭐 파트 네임 이런 것들 인포메이션들과 함께 로케이션 정보들도 전부 쉽게 인터페이스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네트를 클릭했을 때 네트가 가지는 네트 네임이라든지 그 네트가 가지고 있는 길이 또는 터렛 위스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쉽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ASCII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는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옵션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산성과 관련된 DFM, 그리고 뭐 신호 품질과 관련된 DFE, 그리고 3D 정확 관계와 관련된 어떤 DFA라는 모듈들이 이제 옵션 형태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DFM을 좀 우리가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DFM 쪽을 한번 확인해 보면 설계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인풋을 설정하는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아이템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수 자체는 지금 헤아리기가 조금 난감한데 한 300에서 400여 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카테고리들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면 부품 간의 이격거리를 검사를 한다든지 네트 클리어런스 부분, DRC를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제조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설계가 끝났을 때 검증할 때 매번 설정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불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FMI라고 하는 인풋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두 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조하는 환경이 달라서 요구되는 스펙이 다른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양산하는 모델, 중국에서 양산하는 모델, 분명히 스펙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인풋 환경을 구성을 해 놓고 필요에 맞게끔 이제 불러다가 검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데모를 위해서 몇 가지 항목들을 간략하게 셋업을 해봤는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컴포넌트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부품 간의 이격거리를 검사를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부품 그룹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CAD 툴은 하나의 경우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부품 배치를 하고 이격거리 검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다양한 이격거리 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딥자재의 애뉴얼링을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부품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데, 부품 배치 상태에 따라서 레퍼런스 네임이 똑같아야 되는데 가끔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크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 배치 어떤 로케이션, 그리고 솔더링 방향 대비한 부품 배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부품, 단가라든지 단종이라든지 그런 이유들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혹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내용들이 있고요. SM 바이올레이트라고 하는 이 항목은 이제 솔더 마스크 덩어리가 PCB 상에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검출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리유즈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패드랑 비아랑 오버랩 됐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표준 비아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외의 비아가 사용됐느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제가 인풋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하시게 되면 검증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검증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검사하는 시간이 이제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검증 편차가 이제 컴퓨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 어떤 이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 패스가 났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항목 설정에 대한 룰이 위반된 페일 항목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페일이 많은 건 데모를 위해서 별도로 좀 셋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품 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어떠한 형태로 설정이 됐는지를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QFP 타입과 칩 타입의 부품 간의 이격거리는 0.6mm를 확보해라 라는 인풋을 설정한 것인데, 실제 거리 측정을 해본 결과 0.53 정도의 이격거리가 확보가 돼서 이 부분은 이제 페일이 존재합니다 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칩 간의 이격거리도 0.4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페일이 발생한 내용을 정보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네임 오더링이라는 항목에서 보면 아까 그 부품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실크의 배열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파란색과 파란색이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뀐 형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드 아웃라인하고 어떤 비아, 보드 아웃라인하고 패턴의 이격거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검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드 외곽을 어떻게 형성했느냐, 대부분 설계 가이드에 보시면 이제 라운드로 처리를 하라라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됐는지. 근데 제가 여기서 설정한 건 2mm 이상의 반지름을 가진 라운드를 처리를 해라 라는 거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페일이 난 것이고요. SM 바이올레이트에서 페일이 나는 경향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솔더 마스크 덩어리가 뭐 보드의 상에서 뜬금없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들을 오픈을 시키는 현상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을 리유즈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됐던 솔더 마스크를 잘 처리를 안 하신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트워크 하면서 솔더 마스크를 잘 안 켜보는, 솔더 마스크 레이어를 잘 안 켜봐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패드와 비아 간의 어떤 오버랩 관계를 검사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아 클리어런스 검사하는 거와 별도로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혹시 미납이나 소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실크와 패드가 겹쳐졌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검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간과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솔더가 실크가 있을 때 솔더가 제대로 발라지지 않아서 솔더링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서 패드와 비아가 오버랩이 되지 패드와 실크가 오버랩이 되지 않게끔 디자인 최종 정리하실 때 검출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비아 간의 이격거리 이런 것들도 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비아를 홀 사이즈는 0.25mm로 정의를 했는데, 이 보드에서 유독 이 비아 하나만 0.24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표준 비아 스펙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페일이 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들을 확인하셔서 치명적인 부품 간의 이격거리와 같은, 또는 이제 뭐 비아랑 어떤 비아 간의 이격거리, 이런 클리어런스적인 부분에서의 에러들은 반드시 이제 수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크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레코멘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 요소를 PCB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는 것과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신 후에 이제 또 디자인을 수정하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수정된 결과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해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시게 되는데,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레포트를 만들어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위자드 형태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한번 설정을 하면 environment 파일로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정한 내용은 해당 아이템, 검사한 아이템의 이름, 그리고 이제 어떤 룰을 가졌냐에 대한 인풋 정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이미지들을 캡처를 해라 라는 형태로 인풋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페일이 난 항목들을 카운팅을 해서 한 줄씩 이제 써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네, 엑셀이 새롭게 생성된 파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부품 간의 이격거리를 검사를 했다라고 하는 아이템 이름, 그리고 여기 보시면 QFP와 칩 간의 이격거리는 0.6이라는 이격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설정한 인풋 정보인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검출을 해보니 0.53이라는 클리어런스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페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라는 정보를 드리는 거고, 해당 영역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캡처가 되는 형태로 해서 레포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레포트가 가지는 의미가 PCB를 발주를 최종 승인하시는 분이 이 레포트를 보시고 그
해당 발주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페일이 발생했나라는 어떤 페일에 대한 히스토리 관리 측면에서 이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포트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 2에 가시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다른 정보를 드리는데 해당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언제 검증을 시작을 했는지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이제 해당 각 아이템들이 이제 페일이 몇 개가 존재한다라는 형태의 어떤 서머리 정보를 이렇게 같이 제공을 해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런 파일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모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데모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설계된 데이터를 이제 폴렉스 PCB라고 하는 환경 하에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고요. 그 인터페이스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 가이드를 반영한 인풋 데이터를 불러서 검출을 합니다. 그래서 검출된 결과를 확인해 보고 수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새롭게 수정을 하시고 다시 한번 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불량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불량 이슈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걸러지기 때문에 그 샘플 PCB라든지 그런 단계에서 리비전이 발생하는 횟수들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기대 효과를 내지 않나라는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세스가 이제 폴렉스 DF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정리를 하면, DFM이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는 행위가 될 것 같고요. 그 표준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알게 모르게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창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아이템 하나하나, 항목 하나하나를 이제 표준을 잡으시고 그걸 유지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준비한 세미나는 모두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